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개념을 적용한다는 거하고 개념 적용을 어떻게 충족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개념의 진리에 대한 검증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칸트는 직관이 없는 개념은 공허하고 개념이 없는 직관은 맹목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는 개념이 있다고 해서 그 개념이 가리키는 지시 대상이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페가수스, 황금산, 용, 인어공주는 개념은 있지만 그 개념이 가리키는 지시 대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개념들을 공허하다, 내지는 관계를 맺지 못한다, 고립된 개념이다, 단지 내 마음 안에만 존재하는 허구적 개념이다.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개념이 관계하는 적용의 범위를 반드시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은 있지만 개념은 단지 공통을 대표하는 능력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있다라는 것하고 무엇이 어떻다라는 걸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념은 존재하는 게 아니라 공통을 대표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존재한다는 것과 대표한다는 것을 구별하면서 우리는 백두산은 존재하지만 산이라는 일반 개념은 모든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산들을 공통으로 대표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은 모두 다 동일화의 검증을 거쳐야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을 우리는 동의로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자, 개념의 근원을 놓고 뭐 칸트와 영국 경험론이 서로 논쟁하는 건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추상작용을 통해서 얻어진 개념들이 있다라는 것, 이 점에서는 영국 경험론과 칸트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산, 바다, 학교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은 우리가 추상작용을 통해서 획득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개념은 내포와 외연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념에 있어서 내포라고 하는 것은 어떠어떠하다라는 공통 규정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학교에 만약에 내포적 규정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학교는 가르친다, 배운다,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들이 만나는 뭐 공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럼 개념의 외연은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 개념이 가리키는 지시 대상들의 집합 전체를 우리는 개념의 외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념이 하는 역할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일단 관계 맺는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 관계 맺는 대상을 어떠어떠하다라고 규정해 주는 것. 이것이 개념이 하는 두 가지 역할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임마누엘 칸트는 우리가 추상작용을 통해서 획득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 지성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경험 독립적이고 경험 선행적인 개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칸트는 경험 독립적이고 경험 선행적인 개념을 범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요거를 갖다가 데카르트가 말한 생득관념하고 약간 구별해서 씁니다. 물론 칸트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어떻든 간에 경험으로부터 유래하지 않은 개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모든 개념은 경험을 통해서 후험적으로 얻어진다라고 주장하는 그 경험론에 대해서 서로 입장이 다르니까 칸트가 영국 경험론에 대해서 영국 경험론이 칸트에 대해서 서로 자신의 주장이 옳다라는 걸 갖다 입증했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권리 논쟁, 권리 싸움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칸트는 연역을 갖다가 이런 권리 싸움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개념의 근원을 놓고 모든 개념이 경험으로부터 왔느냐, 경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있느냐 놓고 이제 칸트하고 경험론이 싸운다는 건 이미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개념은 항상 그 개념이 적용되는 외연의 범위를 갖는다 그랬죠. 칸트에게 있어서는
개념이 적용되는 외연의 범위는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 모두를 뜻합니다. 그래서 경험에 선행하고 경험으로부터 유래하지 않은 범주를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주어지는 현상들 전체에다가 적용해서 현상 일반을 어떠어떠하다라고 종합하고 통일된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로 범주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칸트는 휴메 회의주의에 맞서서 범주의 객관 타당성을 정당화해야만 하는 입증 책임을 지고 있다. 그래서 칸트의 기획이 성공한다면 우리의 인식은 회의주의를 넘어서 인식의 보편 타당성과 객관성을 충족하게 됩니다. 칸트는 그렇기 때문에 회의주의의 도전에 맞서서 아프리오리한 딘테틱 저지먼트, 즉 아프리오리한 종합 판단이 어떻게 성립할 수 있는지를 제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범주의 적용 대상, 그 범주의 적용 대상의 범위는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들 전부다라는 거죠. 그래서 칸트는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런 현상 영역들 전체를 어떤 경우에는 자연일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연일반, 현상일반이라고 하는 것은 범주가 관계 맺을 수 있는 적용의 범위를 뜻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범주는 자연일반에 대해서 경험에서부터 유래하지 않는 규정들을 적용하고 자연일반을 어떠어떠하고 규정된 것을 이렇게 인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범주는 자연일반에 대해서 우어해보, 즉 자연을 갖다 창조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자연에 대해서 어떠어떠하다고 규정해주는 그런 입법자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범주는 우리 주관 안에 있는 객관 규정이다. 그리고 이거는 현상 일반에 적용되어서 현상 일반을 객관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학은 칸트에 따르면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 직관 안에서 구성할 뿐입니다. 그래서 수학은 권리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권리 싸움을 하지 않는 건 연역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는 수학적 인식과 칸트가 말하는 선험적 인식을 구별을 해야 됩니다. 범주는 적용의 한계를 지니게 됩니다. 범주는 적용할 수 없는 영역에 적용될 때 필연적으로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길버트 라일은 범주의 오류 적용을 피해야 된다. 카테고리 미스테이크를 피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게 됩니다. 범주의 오류 적용이 모든 이율 배반의 원천이 됩니다. 이성은 범주의 그 주제 넘은 적용과 사용에 대해서 통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칸트는 범주를 규칙의 능력으로 정의하고 이성을 원리의 능력으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범주는 연역의 대상이 되지만 이성에는 연역이 없다라는 거, 이것도 우리가 참고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플라톤은 이데아를 갖다가 온토스 온, 리얼리 리얼, 뭐 우리 한국어로는 이제 참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온토스 온을 갖다가 진리의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칸트의 범주는 주관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즉 순수 지성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주관적 규정입니다. 이 주관적 규정이 자연 일반에 대해서 형식적인 의미에서 종합하고 통일하는 그런 기능과 역할을 담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칸트는 이거를 비유적으로 범주는 자연 일반에 대해서 계제적 계법, 입법자다 이렇게 이제 그 명백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칸트의 인과 범주, 칸트는 이제 12개의 범주를 제시하는데 그 세 번째 관계라고 하는 그 항에서 실체성, 그다음에 인과성, 상호작용을 제시하는데 그 인과 범주, 12개 범주 중에 하나인 인과 범주를 자연 일반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칸트는 자연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들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필연적으로 종속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칸트는 순수 지성의 근본 원칙이라고 하는 거기서 요 세 번째 관계항에서
인과를 갖다가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자연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들은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필연적인 법칙에 종속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양자론자들은 칸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네가 말하는 인과는 자연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해당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러면 미시 영역이라는 것도 자연의 한 부분이니까 칸트가 말하는 인과율은 미시 물리학에 적용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양자 현상에도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양자론자들은 예를 들면 이제 하이젠베르크가 우리가 어떤 것의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하게 되면 그것의 운동량을 알 수가 없게 되고 우리가 어떤 것의 운동량을 정확하게 측정하면 그것의 위치를 알 수 없으니까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파악할 때 이렇게 이때 결정론적인 인과가 작용하는데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우리가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칸트가 말하는 인과는 이렇게 양자 현상에는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이젠베르크가 칸트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칸트는 범주는 자연 일반에 대해서 자연 일반을 규정하는 형식적 입법자였는데 그 범주가 적용되는 어떤 대상에서는 범주의 인과적인 필연성이 더 이상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양자론자들은 칸트의 인과 개념을 갖다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즉 네가 말하는 인과를 결정론적 의미로 이해한다면 그거는 양자 현상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된다. 그래서 타당성의 범위를 제한시켜 버리니까 그리고 타당성의 범위를 제한시키면서 인과의 의미가 이제 결정론적 인과가 아니라 확률적 인과로 변화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전자가 여기에 있다. 전자가 여기에 있고 전자가 확정된 운동량을 지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자가 이 구간에서 우리 인간에게 발견될 가능성은 확률적으로 몇 퍼센트의 가능성을 지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구간 안에서의 전자의 운동량을 갖다가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든 간에 여기서 양자론자들의 칸트에 대한 근본 비판은 아주 간단합니다. 범주는 자연 전체에 대해서, 자연 일반에 대해서 그것이 규정하는 입법자의 역할을 하는데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는 범주가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다. 즉 범주의 인과 필연성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현상 전체에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칸트의 범주 개념에 대해서 타당성의 범위를 아주 제한시켜버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칸트 비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범주는 판단 안에서 규정하는 수로로 사용되어지고 반드시 판단은 참을 충족해야 됩니다. 따라서 판단 안에서 규정하는 수로로 작용하는 범주는 사태의 참으로 충족해야만 된다라는 거죠. 범주가 진리가 아니다. 판단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이 범주에 규정하는 수로가 사태의 참을 충족할 때 안에서만 범주는 진리의 자격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범주의 진리 검증은 이 실제로를 충족하면 진리의 자격을 얻지만 그렇지 못하면 폐지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범주의 진리 검증을 계속해서 물어보고 따지지 않을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리얼이 우리 주관 안에 있는 객관성과 일치하면 이건 진리예요. 근데 리얼하고 우리 주관 안에 있는 객관성이 일치하지 않으면 이건 진리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범주가 우리 주관 안에 있는 객관 규정인데 이것이 리얼을 충족하면 범주는 진리의 자격을 얻지만 우리 주관 안에 있는 규정이 리얼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거는 진리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관성 안에 기초하는 이 객관 규정이 진리에 대해서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모든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주는 진리 보증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 우리는 범주가 진리를 보장해준다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범주는 적용이 불가피한 거지 보증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칸트는 인식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휴메 회의제하고 권리 싸움을 해야 되지만 동시에 리얼리 리얼을 충족해야만 되는 그 진리 검증을 반드시 또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형식적 타당성으로 작용하는 범주가 실질적인 타당성을 얼마만큼 충족할 수 있느냐, 이것이 범주의 진리 검증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종합해 봅시다. 자연과학은 법칙을 발견해서 자연 현상들을 갖다 제대로 알아듣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연과학자들이 법칙을 창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뉴턴이 아니어도 누구인가는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아니어도 누구인가는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양자론자들이 아니어도 상보성의 원리, 베타 원리, 위치와 운동량의 불확정 관계를 발견하고 알아냈을 것입니다. 우리는 뉴턴이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법칙이 타당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연 현상을 갖다가 객관적으로 지배하고는 그 법칙을 뉴턴이 발견함으로 인해서 뉴턴이 자연 현상을 갖다가 잘 설명할 수 있었다. 자연 현상이 왜 그런지에 대한 규정 근거를 뉴턴이 제시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은 법칙을 발견하는 거지 법칙을 창조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연의 비밀을 알아듣는 자이지 자연의 비밀을 지배하거나 정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연의 비밀이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또 우리 인간은 자연을 또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자연을 이해하고 알아들 때 개념이 아닌 방식으로 접근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열어두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개념이 아닌 방식으로 자연을 어떻게 접근해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전히 그 가능성은 열어두어야 되지만 그것이 무엇인 데서는 여전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파악하고 알아듣는 과정에서 실패하고 실수하고 오류에 빠지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갖다가 발견하는 과정에 있어서 오류도 같이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오류에 빠지지 않고 단번에 진리를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을 한번 우리는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 발견의 과정에 있어서 오류를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그 오류를 계속 수정해 감으로 인해서 진리에 한 발 한 발, 사태의 참에 한 발 한 발 더 다가간다. 우리는 여전히 진리를 추구하고 발견하는 자이지 우리가 진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